5분위 소득이어도 뭐다? 7.3%는 적자가 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짜 100이면 한 90 정도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적자 가구가 늘어났다.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재정 수지라고 하죠. 가계 수지를 보면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5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이제 마지막 분기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군데 중 한 군데가 적자래요. 아예. 25%가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25%가 적자라는 거는 한 그 중간층에 있는 25, 한 3, 40% 정도 있죠. 중간에 있는 40% 정도. 요거는 거의 그냥 사실 적자도 아니고 큰 흑자도 아닌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다. 가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적자 가구의 정의는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세금 등을 제외,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자다 그러면 원천 징수를 하겠죠. 이제 세금하고 사대보험 같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돈을 빼고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이걸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소득보다 지금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은 가구가 25%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사실 뭐 저축은 당연히 적자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적자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쓰고 있거나 카드나 뭐 등등등 어떤 빚을 져서 생활을 하고 있겠죠. 빚을 져서. 그래서 이제 기존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 가구가 증가 원인은 자, 첫 번째 고물가가 누적이 됐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애써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돈을 모으는 관점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전체 사회 문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물가가 상승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 문화의 변화와 소득을 어떤 식으로 편중되고 있고 막 양극화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표로 봐요. 어쨌든 이제 물가 상승이 몇 년간 지속돼서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고 이 그 신문 기사나 그 조사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주요 상승 항목의 경우에는 식료품, 외식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이 문제 다. 근데 이제 식료품하고 외식비, 뭐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일 수 있는 항목이죠. 그리고 식료품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줄일 수 있고, 사실 줄일 수 없는 부분은 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은 뭐 흔히 말하는 전기, 뭐 수도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것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제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자 가구 증가 원인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 분위의 어떤 변화가 좀 있는데,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죠. 이게 적자 가구 58.7%. 당연한 얘기죠.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히 적자 가구 비율이 높겠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2분위랑 3분위, 심지어 4분위도 적자 가구가 20% 정도라는 거예요. 소득에서 4분위도 16.2%가 적자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4분위 정도 소득이면 꽤 높은 소득일 텐데 이게 16.2%가 적자 가구예요. 물론 이제 상위 20%, 5분위 같은 경우에 7.3%긴 한데 생각보다 2분위, 3분위, 4분위는 분명히 저축을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가구 비율이 꽤 높다. 20% 정도는 그래 여기서 적자 가구고, 그러면 한 30% 정도, 20 다음에 30% 정도 한 중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아주 일정 소액만 저축하고 있는 수준일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2분위부터 4분위까지도 꽤나 많은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을 한다. 근데 5분위는 7.3%예요. 역시 이제 소득이 많으면 적자일 확률이 낮겠죠. 근데 충격적인 거는 5분위 소득이어도 뭐다? 7.3%는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자가 7.3%니까 적자가.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는 보통 이제 구조적 문제로 많이 접근하죠. 구조적 문제. 저소득층의 구조적 문제. 자, 하위 계층의 특징이다. 자,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고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닌 소득 자체 부족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해는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절대적 빈곤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양질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사실 누차 강조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소득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가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죠.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구조적 문제고 너가 소득이 부족한 거는 너 문제가 아니야. 그냥 원래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식당 가서 일하세요. 이게 비하가 아니라 식당 가서 지금 일하면 월 300 받거든요. 지금. 그 당신이
정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좀 몸을 써야 된다. 왜냐면 내가 그만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어떤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정말 양질 일자리를 가기가 어렵다면은 일단은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짜 100이면 한 90 정도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예요. 그분들은 그 일을 천하게 생각을 하는 거든 아니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소득이 부족한 건 맞아요. 당연히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또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절대적인 시대,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어디서 뭐 약간 힘들게 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힘들게 일하는데 뭐 돈을 많이 못 받는다. 그래서 얼마 받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250, 300은 받으세요. 그러면 250, 300만 원이면은 그래도 좀 소비만 절제를 하면은 모을 수 있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추정육식품 같은 다큐에서 뭐 MZ들 20대들이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막 이제 나오잖아요. 다큐 나오잖아요. 영상을 찬찬히 보다 보면은 그 영상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왜 일을 안 하세요? 왜 뭐 어디 중소기업에 다녔다가 자기 잘렸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에서 뭐 이직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일을 더 못하고 있어요. 전 뭐 3년 동안 쉬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 그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도전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역시 기사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과거보다. 그래서 고금리 환경의 영향에서 이제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4천 원이다. 자, 근데 이게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이 13만 4천 원이잖아요. 13만 4천 원이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수치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긴 했대요. 물론 평균이니까 이제 이거보다 훨씬 높은 분들도 있을 거고 적은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자 부담이 이제 11% 정도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에 해당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월 평균 이자 비용이 32,200원이고요. 처음으로 3만 원을 돌파했대요. 제가 평균 잡아서 봤을 때. 그래서 문제점은 낮은 소득 대비해서 이자 부담 체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낮으니까 월 평균 이자 비용이 절대적인 액수는 좀 더 낮다고 하더라도 좀 체감상으로는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더 벌어진다. 뭐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그 피아트 머니에 대한 어떤 돈풀기.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가면 갈수록 자산 격차 확대는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제 자산 격차 확대 가능성 보면은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근데 적자 가구 특징은 당연한 거지만 투자 여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이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하게 사실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상승에 대한 혜택이 제한이 되니 0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축을 강조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서 0을 최소한 10으로라도 만들어 놔야 자산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제 이게 없는 거죠. 적자 가구는. 오히려 빚이 있으니 0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자산 상승 혜택이 제한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근거로 들기 위해서 사회과학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결론과 주제는요. 사실은 통계를 보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와 통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통계로 보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계세요. 야근하면 야근식 때도 나오죠. 그쵸? 16살도 알바하고 모르는 할머니가 연봉 3천 넘긴 적이 없는데 62세에 58억 가지고 은퇴하신 거 봤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 흔히 그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 지하철 막 출구 앞에서 김밥을 파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나 뭐 할머니 분들 계시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분들 그렇게 해서 김밥 팔다가 나중에 보면은 비싼 차 타고 건물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 유명했던 거 중에 김밥 팔아가지고 뭐 몇십억 기부하신 분 있었잖아요. 대학에 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월급을 300을 받거나 400을 받아도 이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자산 축적해서 몇십억 모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소득을 좀 더 높이면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산 보유 계층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 자산 증식하는 적자 가구는 생활비 부담 지속이고 소비 여력 감소한다. 그래서 계층 간 차관 경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뭐 어떤 이제 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 관계자가 분석에 따르면 일부 영향 가능 요인 중에 뭐 명절 소비가 증가를 했고 내구 재구매가 이제 증가를 했다. 단기 요인보다는 물가와 금리 누적 영향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분이 있어요. 어쨌든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졌다. 그리고 적자 가구가 늘어났다. 이 이제 전반적인 조사와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의 임금은 줄어들었느냐는 건데 임금도 상승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거지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좀 놔두고 대출을 하는 게 좋겠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회문화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쓰는 문화로 이제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기사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상위 20% 소득자, 그러니까 고소득자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 성향이 줄어들었다는 최근에 보도가 있었어요. 소비 성향이 줄었다고.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데 이제 어떤 기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이제는 고소득자도 지갑을 닫는다라고 표현하는 기사가 있었고 어떤 기사는 고소득자인데 오히려 더 돈을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결론을 보고도 사실은 이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세계의 정세가 급변을 하잖아요. 지금 급변을 하고 있고 대외적인 요인 중에서 좀 위험할 수 있을 만한 요인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보수적으로 돈을 사용하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딱 그거더라고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자산 취득이나 이런 쪽에 돈을 더 쓰지 조금 더 소비 쪽으로 가지 않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소비를 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위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이 못 벌어가지고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같은 자료를 보고서 당연히 사람마다 보는 관점의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고소득자는 자산 축적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소비가 줄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리스크 해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워낙에 이제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폭이 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소비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줄이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냥 자산 상태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